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파여름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병풍처럼 두른 강남의 펜트하우스 전체를 흔들었다. 거실 한가운데 수억 원을 호가하는 조선백자 다랑아리가 눈부신 파편이 되어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의 파괴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민성호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에는 방금 자신이 저지른 파괴의 잔상이 남아있었다.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 제국 MH건설을 이룩한 남자.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신화, 미다스의 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사내였다. 회장님,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1시간 전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외과 권위자가 내뱉은 사형 선고 같은 말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비현실적인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성호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빛의 군집일 뿐이었다. 그는 도시를 소유했지만 정작 딸의 발가락 하나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 나가보게. 차가운 목소리에 의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문이 닫히자마자 수십 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성공한 사업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포효가 터져나왔고 그 끝에 가장 아끼던 다랑아리가 희생양이 되었다. 그는 깨진 자기 조각들을 무감각하게 밟으며 딸 민하윤의 방으로 향했다. 하윤의 방은 세상의 모든 소녀가 꿈꿀 법한 공간이었다. 최고급 원목 가구, 유명 디자이너가 꾸민 인테리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과 인형들. 하지만 그곳에는 소녀의 웃음소리 대신 휠체어 바퀴가 카펫 위를 구르는 미세한 소음과 무거운 침묵만이 존재했다. 15살 하윤은 최첨단 전동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2년 전 빗길 교통사고 이후 소녀의 세상은 침대와 휠체어, 그리고 이 방의 네모난 창문이 전부가 되었다. 생기 넘치던 갈색 눈동자는 잿빛으로 흐려졌고 한때 제잘거리기 바빴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윤아. 성우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지만 하윤의 어깨는 미동도 없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세상을 향한 체념이 소녀의 작은 등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성우는 딸의 냉담함이 심장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딸에게 세상 모든 것을 줄 수 있었지만 딸이 진정으로 원하는 단 한 가지, 다시 두 발로 서는 자유는 줄 수 없었다. 바람, 쐬러 나갈까? 한강공원에 새로 산책로가 생겼다더구나. 아빠가 뭐든 할게. 스위스든 독일이든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널 고칠 방법을 찾아올게. 응.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하지만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말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 지긋지긋한 버릇, 이제 그만하세요. 결국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나왔다. 값비싼 맞춤 정장 차림의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모든 문을 닫아버린 딸. 성호는 익숙하게 휠체어를 밀었다. 스산한 가을바람이 부녀의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단풍은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세상은 이미 혹독한 겨울이었다. 성호가 잠시 벤치에 앉아 무언가에 홀린 듯 휴대폰으로 척수 손상 치료법을 검색하는 사이 하윤의 휠체어 앞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저씨, 앳된 소년의 목소리였다. 성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12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낡아서 색이 바랜 후드티에 무릎이 해진 청바지때 묻은 운동화. 서울역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난의 흔적이 역력한 차림새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년의 눈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다. 그 어떤 욕망이나 비굴함도 찾아볼 수 없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눈빛이었다. 뭐냐? 성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히 누가 자신에게 허락도 없이 말을 거는가? 소녀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휠체어에 앉은 하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따님을 다시 걷게 할 수 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성호는 자신이 헛것을 들었나 싶었다.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비웃음과 경멸이 뒤섞인 지독히도 차가운 웃음이었다. 뭐라고 꼬마야, 지금 장난이 심하구나. 네가 의사라도 되나? 의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단호한 확신마저 담겨 있었다. 성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이 거짓골을 한 녀석이 신성한 부성애를, 자신의 찢어지는 고통을 이용해 동냥질을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철없는 아이의 잔인한 장난인가?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었다. 썩 꺼져. 이빨 사이로 분노가 새어나왔다.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 인생이 얼마나 귀찮아질 수 있는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민성호의 살기 어린 경고에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고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소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이번에는 성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다시 걷고 싶지 않으세요, 따님이? 다시 뛰고 웃고 예전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성호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하윤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잔인한 녀석, 꺼져가는 불씨에 헛된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 경비원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했다. 성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다. 그는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저 아이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소녀는 그제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포기한 듯 보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떠나려다. 마지막으로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성호를 돌아보았다. 그의 맑은 눈동자에 언뜻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기이하게도 그것은 깊은 공감처럼 보였다. 소녀는 나지막이 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의 그 고통, 저도 겪어봤으니까요. 성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녀는 그 말을 남기고 인파 속으로 뛰어가 버렸다. 낡은 운동화가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소리가 멀어졌다. 성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그 말은 뭐였을까? 동량을 위한 수작 아니었다. 아이의 눈빛 목소리,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거짓이 아니었다. 마치 깊고 어두운 심연 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어봤다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보았다. 하윤은 소년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굳게 닫혔던 소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잿빛 눈동자에서는 그가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희미한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성호는 보았다. 딸의 하얗고 마른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힘겹게 흘러내리는 것을.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민성호는 유령처럼 거실을 배회했다. 깨진 다랑아리 파편은 이미 고용인들이 흔적도 없이 치웠지만 그의 마음속에 생긴 균열은 그대로였다. 아저씨의 그 고통, 저도 겪어봤으니까요. 소년의 목소리가 악몽의 파편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흔해 빠진 수작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소년의 그 맑고 깊은 눈동자가 그 안에 담겨있던 기묘한 확신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하윤의 방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살짝 열렸다. 성호는 숨을 죽였다. 지난 2년간 하윤이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온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아빠. 메마른 땅이 갈라지듯 힘겹게 나온 목소리. 하윤은 휠체어에 앉은 채 멍하니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윤아, 왜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어? 하윤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가리켰다. 방금, 아주 잠깐. 소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눈에는 혼란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엄지발가락이 간지러운 것 같았어요. 성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간지럽다고 수십억을 쏟아부은 최첨단 의료 장비와 세계적인 석학들도 이끌어내지 못한 감각의 신호였다. 그는 딸에게 달려가 묻고 싶었다. 정말이냐고, 확실하냐고.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딸의 희망이 또다시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자신이 없었다. 잘못 느낀 거겠죠. 그렇죠, 아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묻는 하윤의 눈에 다시 잿빛 절망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성호는 보았다. 그 절망의 표면 아래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남겨졌다는 것을. 오늘 공원에서 만난 그 소년이 남기고 간 위태롭고도 절실한 희망의 불씨였다. 이성 논리, 합리적 판단. 민성호라는 남자를 지탱해온 모든 것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라 할지라도. 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박 실장, 사람을 하나 찾아. 오늘 오후 4시경 한강공원에서 내 딸에게 접근했던 아이. 12살 전후의 남자아이다. CCTV든 탐문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늘 밤 안으로 찾아내. 수학이 넘어 박 실장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성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싸워왔고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절실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이를 찾았다는 보고였다. 이름은 강도윤. 그리고 그의 거주지는 성호의 심장을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서울 변두리 낙후된 주택들이 개미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동네. MH건설이 다음 분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거의 끝낸 바로 그곳이었다. 스스로 도시의 암덩어리라 부르며 불도저로 밀어버릴 계획을 세웠던 곳. 자신의 희망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은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성호의 검은색 마이바흐가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길을 힘겹게 기어 올라갔다. 고급 세단의 위용이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담벼락, 어지럽게 널린 빨래,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연탄재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에서 내렸다. 박 실장이 알려준 낡은 녹색 철문 앞에 섰다. 박순자, 강도윤이라는 이름이 비뚤어진 글씨체로 적인 낡은 문패가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문을 두드렸다. 누구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날카로운 눈매의 노파가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그를 쏘아보았다. 고된 세월이 깊게 팬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기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은 자존심 강한 노인의 얼굴이었다. 강도윤이라는 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민성호라고 합니다. 성호는 자신을 소개하며 습관처럼 명함을 내밀려다 멈칫했다. 이곳에서 그런 것은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노파 박순자는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값비싼 원단으로 만든 옷 번쩍이는 시계 몸에 밴 오만함까지. 그녀의 눈에 즉각적인 적이가 피어올랐다. 도윤이는 그런 사람 만날 일 없어. 돌아가시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성호가 다급하게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제 딸 아이에 관한. 대개 딸이 다리가 부러졌든 팔이 부러졌든 우리 애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순자가 버럭 소리쳤다. 어서 발 빼지 못해. 여긴 당신 같은 부자들이 기웃거릴 곳이 아니야. 성호는 당황했다. 돈과 권위로 모든 문을 열어왔던 그에게 이런 식의 완강한 거부는 생경한 경험이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억지로 눌렀다. 사례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아이가 해준 말 때문에 제 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발. 그가 사례라는 단어를 꺼낸 순간 순자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찼다. 역시나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천박한 것들. 그때였다. 순자의 등 뒤에서 할머니 누구세요? 하는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낮에 보았던 소년 강도윤이었다. 도윤은 성호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그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덤덤한 표정이었다. 성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수표첩을 꺼내
펜을 들었다. 원하시는 액수를 말씀하십시오. 집을 사드릴 수도 있고 평생 먹고 살 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순간 순자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성호의 손에 들린 수표첩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허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에는 한평생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의 모든 분노와 모멸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성호의 손에서 수표첩을 확 낚아챘다. 성호는 그녀가 액수를 적으려나 생각했다. 하지만 순자는 그것을 두 손으로 잡고 쪽 소리가 나게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또 한 번. 잘게 찢긴 종이 조각들이 더러운 시멘트 바닥 위로 힘없이 흩날렸다. 이 돈으로 내 놈들 죄를 덮고 사람 목숨값도 치렀겠지. 순자가 싸늘하게 내뱉었다. 그녀의 시선이 성호의 뒤 골목 어귀에 세워진 MH건설 재개발 예정지 팻말에 꽂혔다. MH건설 민성호. 이 동네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길바닥으로 내쫓으려는 게 바로 당신이었군. 썩 꺼져. 다시는 내 손주 앞에 나타나지 마. 녹색 철문이 그의 눈앞에서 쾅소리를 내며 닫혔다. 성호는 찢긴 수표 조각과 굳게 닫힌 문을 번갈아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의 권력, 그의 부글을 지탱해온 모든 것이 이 허름한 골목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모욕감과 절망감이 동시에 그를 덮쳤다.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딸의 얼굴이 희미한 희망을 품었던 그 눈빛이 아른거렸다. 그의 단단했던 어깨가 천천히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최고급 구두는 먼지 쌓인 바닥에 초라하게 서 있었다. 그는 굳게 닫힌 문을 향해 한 번도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던 무릎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꿇었다. 그의 값비싼 정장 바지가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다. 제발, 대한민국 건설의 제왕. 민성호의 입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회장의 명령이 아닌 한 아버지의 처절한 애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성호의 마이바흐는 2명의 이질적인 승객을 태우고 차가운 도시의 심장부로 향했다. 낡고 해진 여행 가방 하나를 무릎 위에 꼭 껴안은 박순자와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는 강도윤. 두 사람은 마치 포로처럼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펜트하우스는 고요한 성체이자 눈부신 유리 궁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순자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광활한 공간 발소리마저 집어삼킬 듯한 두꺼운 카페 티끌 하나 없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값비싼 물건들을 전시하는 박물관 같았다. 오셨어요. 그들을 맞이한 것은 성호의 처제 오지영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명품 우아하게 꾸민 미소. 하지만 그녀가 순자와 도윤을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멸시가 담겨 있었다. 마치 잘 닦아놓은 쇼윈도에 붙은 지저분한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방은 저쪽 끝에 준비해뒀어요. 머무시는 동안 필요한 게 있으면 저 말고 가정부한테 말씀하시고요. 그녀는 손님이라는 말 대신 머무시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썼다. 고용인과 다를 바 없다는 선언이었다. 그녀가 손짓으로 가리킨 방은 순자가 살던 집 전체보다 넓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금으로 된 감옥일 뿐이었다. 진짜 전쟁은 주방에서 시작되었다. 순자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약초와 직접 담근 된장 고추장을 가져왔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약이었다. 그녀가 보따리를 풀자 오지영은 코를 막으며 질색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집안에 쿰쿰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 이런 건 어디 창고 같은 데 두셔야죠. 사람 먹는 음식이니 사람 사는 부엌에 두는 게 당연하지. 순자가 굽힘없이 받아쳤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여본 적 없었다. 아주머니, 여긴 아주머니가 살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희는 유기농 재료만 쓰고 물도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것만 마셔요. 위생에 철저해야 한다고요. 프랑스 물로 똥 싸면 향수 냄새라도 난답디까.
순자의 거친 응수에 지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두 여자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그날 저녁 성호는 중요한 약속으로 늦었다. 식탁에는 지영이 주문한 최고급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차려졌다. 하윤은 입맛이 없는 듯 포크만 깨작거리고 있었다. 그때 순자가 자신이 직접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아 들고 나왔다. 이걸 먹어야 속이 든든하고 기운이 나는 법이다. 어디 한번 먹어보거라. 순자가 하윤의 앞에 찌개를 놓아주려는 순간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던 지영이 순자의 팔을 강하게 툭 쳤다. 고의성이 다분한 움직임이었다. 쨍그랑 와르르. 뜨거운 뚝배기가 하윤의 무릎 바로 앞 순백에 페르시안 카펫 위로 떨어졌다. 구수한 냄새 대신 더럽게 오염된 얼룩이 값비싼 카펫을 망가뜨렸다.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아주머니. 지영은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눈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통쾌해 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입술에 교활한 미소를 걸친 채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이런 냄새에 좀 예민해서요. 태어나서 이런 지저분한 음식은 입에 대본 적이 없어서 그만. 지저분한 음식. 그 말은 순자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방아쇠였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과 아픈 손주를 먹여 살리려는 할머니의 정성이 한순간에 모욕당했다. 더러운 음식.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물주전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지영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촥, 깍. 지영의 비명과 함께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와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가 차가운 물에 흠뻑 젖어 엉망이 되었다. 내년 눈에는 이게 더러워 배, 사람 살리는 약이고 정성이야. 내년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지랄로 치장하고 속은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뭘 알겠어. 순자의 사자후가 펜트하우스를 뒤흔들었다. 하윤은 겁에 질려 하얗게 굳었고 도윤은 묵묵히 할머니의 앞을 막아서며 지영을 노려보았다. 고요했던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란이 겨우 가라앉은 밤, 도윤은 하윤의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윤은 오늘 일로 충격을 받은 듯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치료를 시작할 거예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돌멩이 몇 개와 마른 약초 다발을 꺼냈다. 지영의 눈에는 사이비 주술도구로 보일 법한 물건들이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해요. 눈을 감고 나가. 하윤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너희 할머니나 너나 다 똑같아.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돈이 목적인 거 알아. 아빠가 곧 줄 테니 이런 가짜는 연극은 그만하고 당장 나가. 소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연민을 가장한 동정돈으로 해결하려는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무례한 침입자들. 모든 것이 지긋지긋했다. 도윤은 하윤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는 손에 든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부터 발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발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뭐, 하윤은 기가 막혔다. 발 소리를 들으라고. 지금 장난해.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의식이야. 난 못해. 당장 나가. 그녀는 손에 잡히는 쿠션을 집어 도윤에게 던졌다. 쿠션은 힘없이 도윤의 발치에 떨어졌다. 하지만 도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맑고 깊은 눈이 하윤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히려 하윤의 분노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용히 방을 울렸다. 몸과 다시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거. 듣지 않으면 영원히 말할 수도 없어요. 하윤의 차가운 거절에도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대답 대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가져온 약초 다발을 낡은 나무 대야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이내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진하고 건강한 향기가 방 안에 피어올랐다. 그 향기는 값비싼 인공 방향제와는 다른 살아있는 생명의 냄새였다. 하윤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소년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도윤은 정성스럽게 약초를 우려낸 물의 온도를 손등으로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대야를 하윤의 휠체어 발치로 가져왔다. 몸이 걷는 법을 잊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몸의 소리를 듣는 법을 잊었을 뿐이에요. 도윤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하윤의 마음을 가만히 두드렸다. 지난 2년 그녀는 자신의 하반신을 마치 제 몸이 아닌 것처럼 죽은 가구처럼 취급해왔다. 끔찍했고 밉고 저주스러웠다. 그런데 저 소녀는 그 죽은 몸에게 다시 말을 걸어보라고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는 건데? 마지못해 뱉어낸 말. 그것은 항복이자 마지막으로 붙잡아보는 희망의 끈이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하윤의 발을 들어 따뜻한 약초물에 담갔다.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발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져주는 것이 낯설었다. 이제 상상해요. 도윤은 따뜻하게 든 조약돌들을 꺼내 하윤의 발바닥과 발등에 여러 곳에 올려놓았다. 이 돌멩이들이 놓인 곳이 바로 기운이 흐르는 길 혈자리예요. 길이 막혀서 힘이 전달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이 온기가 막혔던 길을 뚫고 발가락 끝까지 퍼져나간다고 상상해요. 아주 천천히 얼음이 녹듯이. 하윤은 반신반의하며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물과 돌멩이의 매끄러운 감촉뿐이었다. 하지만 도윤의 차분한 목소리에 집중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발끝으로 온기가 흘러 들어가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오지영은 살며시 열린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과 의심이 가득했다. 사이비 주술사 같은 놈. 저런 미신으로 형부의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 뻔해. 그녀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방 안의 광경을 여러 각도에서 찍기 시작했다. 낡고 지저분해 보이는 약초 정체 모를 돌멩이, 그리고 그 어린 놈의 손이 조카의 발을 만지고 있는 모습까지. 사진들은 누가 봐도 비과학적이고 비위생적인 민간요법 현장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찰칵찰칵 소리 없는 셔터음이 울릴 때마다 지영의 입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 사진들을 곧장 민 회장의 주치의에게 전송했다.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박 원장님, 걱정이 되어 연락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이상한 아이를 데려와 하윤이에게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하고 있어요. 혹시 감염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불안하네요. 며칠이 흘렀다. 하윤은 매일 도윤의 치료를 받았다. 여전히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미세한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죽은 쇠처럼 차갑기만 하던 발에 아주 희미하게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윤의 얼굴에서 절망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성호는 그 변화를 불안한 희망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수십억을 투자한 재개발 프로젝트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온 신경은 딸의 방에 쏠려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주치의 박 원장이었다. 회장님, 지금 당장 그 치료를 중단시키셔야 합니다. 오지영 여사님께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위험한 행위입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상처라도 나면 파상풍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건 정서적으로도 매우 해롭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내보내십시오. 의학적 권위가 담긴 단호한 목소리는 성호의 마음에 위태롭게 싹트던 희망의 싹을 단번에 잘라버렸다. 그래, 내가 미쳤었지. 저런 거지. 꼬마의 허무맹랑한 소리에 놀아나다니. 산동네에서 무릎을 꿇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며 지독한 수치심이 밀려왔다. 마침 거실로 나온 지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속삭였다. 형부, 저도 너무 불안해요. 저러다 하윤이한테 큰일이라도 나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성우는 서류를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배신감과 분세상이 뒤집힌 듯한 소란이 지나간 후 하윤의 방에는 어색하고도 경이로운 침묵이 흘렀다. 성우는 마치 처음 보는 생명체처럼 딸의 발가락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2년 만의 움직임. 그것은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도윤에게로 향했다.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찼던 눈에는 이제 혼란과 경외감,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평생을 논리와 숫자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어떤 과학적 데이터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성공의 정점에 선 이후 단 한 번도 타인에게 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성우는 거칠게 마른 세수를 하며 간신히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은 소년에게 하는 사과이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이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아이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자만심 대신 차분함만이 어려 있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기류는 완전히 바뀌었다. 성우는 도윤을 더 이상 수상한 꼬마가 아닌 딸의 마지막 희망을 책임진 치료사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도왔다. 순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희귀한 약초들은 아무리 비싼 값이라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배달되었다. 거실 한편에는 도윤과 하윤만을 위한 아늑한 치료 공간이 따로 마련되었다. 오주영은 독이 오른 뱀처럼 조용히 또아리를 틀었다. 대놓고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뒤에서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도윤과 순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다.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며 누가 진짜 피를 나눈 가족인지를 하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하윤아, 다리 아프지는 않아. 힘들면 이모한테 바로 말해야 해. 지영은 하윤이 도윤과 함께 재활 훈련을 할 때마다 옆에 앉아 살갑게 굴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깎은 과일을 하윤의 입에 넣어주며 땀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우리 하윤이 정말 대단하다. 그 아이 없이도 혼자서 잘 해내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형부 좀 봐. 요즘 온통 저 애한테만 신경이 쏠려 있잖아. 꼭 아들이라도 새로 얻은 사람 같아. 하윤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보다 조연한테 더 관심이 많다니까. 독처럼 달콤한 말들이 하윤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아빠는 분명 자신 때문에 저 아이를 데려왔다. 그런데 어째서 아빠의 눈은 자신보다 저 아이를 더 오래 더 깊이 좇는 것일까? 왜 자신에게 칭찬을 하면서도 그 끝에는 항상 도윤이 덕분이라는 말이 붙는 것일까? 서운함이라는 이름의 작은 씨앗이 소녀의 마음에 심어졌다. 한편 성우의 머릿속은 온통 강도윤이라는 소년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 기적의 실체를 알아야만 했다. 이 아이의 능력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어떤 아이기에 그런 깊은 눈을 갖게 된 것인지 전부 알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박 실장에게 다시 한번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강도윤, 그 아이에 대해 더 깊이 파봐. 출생부터 부모 친척 관계, 학교 기록까지.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교통사고. 날짜, 장소, 원인, 가해자.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긁어모아. 며칠 후 박 실장이 태블릿 PC 하나를 들고 성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성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강도윤의 간략한 신상 정보와 함께 빛바랜 가족 사진이 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그 품에 안긴 어린 도윤.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가족이었다. 성호는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 사망 관련 기록이라는 항목에 다다랐다. 사고 개요. 일시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20:40경. 장소 영도대교 남단. 피해자 강인수. F 당시 38세 이혜진. 무 당시 36세. 현장 사망. 생존자 강도윤 지 당시 8세. 중상 익숙한 날짜와 장소. 성호의 심장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고 원인 보고서를 열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악몽과도 같은 단어가 박혀들었다. 가해 차량 MH건설 소속 25톤 덤프트럭 운전자 최상기. 쿵. 성호의 손에서
값비싼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 사고, 그가 해외 출장 중 보고받았던 수많은 사고 중 하나. 법무팀에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회사 이미지에 흠집 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사고였다. 피해자 유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막았던 그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처리된 과거의 서류 쪼가리였다. 차가운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을 살리고 있는 기적의 소년 강도윤이라니,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신의 잔인한 징벌인가. 그날 밤 성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차를 몰았다. 내비게이션은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시골 마을을 향하고 있었다. 비좁은 길 끝에 자리한 작은 요양병원. 페인트칠이 벗겨진 낡은 건물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병원 복도 끝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를 찾아냈다. 최상기. 한때 그의 충직한 운전기사였던 남자. 사고 이후 다리를 절개되고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망가져버린 그의 과거였다. 최상기는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성호를 보자마자 그의 눈에 공포와 원망이 동시에 서렸다. 회장님. 성호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질문이었다. 그날 사고 말이야. 성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상대편 채 아이가 타고 있었나? 최상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법무팀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성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는 말없이 두툼한 돈 봉투를 최상기의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요양병원을 빠져나와 채 오른 성호는 차마 시동을 걸지 못했다. 그는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성공한 사업가의 오만한 얼굴은 사라지고 자신의 죄와 마주한 한심하고 비겁한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딸을 살리는 기적의 손. 그 손은 바로 자신이 망가뜨린 한 가정의 유일한 생존자의 손이었다.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민성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딸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들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던 강도윤 부모의 사진이 떠올라 숨이 막혔다. 도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고문이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짓밟아버린 한 가족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윤과 하윤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다. 치료 시간을 넘어 두 아이는 함께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정원에서 햇볕을 쬐었다. 도윤은 하윤에게 산동네 아이들의 소박한 놀이를 가르쳐 주었고 하윤은 도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다. 2년간 굳게 닫혀있던 소녀의 세계에 낯설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오지영의 눈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산동네 잡초 같은 것들이 감히 이 성스러운 펜트하우스의 작은 주인마저 홀리고 있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아주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외출했다가 저녁에 돌아와 한쪽 귀걸이가 없어졌다며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다. 분명히 집에 들어와서 뺐는데 내 방 화장대 위에 올려뒀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곧장 의심의 화살을 박순자에게 돌렸다. 아주머니, 혹시 제 방 청소하셨어요? 제 화장대 위에서 뭐 본 거 없으세요? 내가 왜 남의 방을 함부로 들어가? 그리고 난 남의 물건에 손대는 그런 사람 아니야. 순자가 기가 막혀 소리쳤지만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교묘하게 상황을 몰아갔다. 제가 언제 훔쳤다고 했나요? 그냥 혹시 보셨나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꼭 뭐 찔리는 사람처럼.
그날 저녁 식사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했다. 성호는 죄책감에, 지영은 계획된 분노의 순자는 모욕감에 휩싸여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윤만이 불안한 눈으로 어른들을 살필 뿐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지영이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순자를 쏘아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부. 전 저분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한 집에 들여요. 더구나 손버릇까지 나쁘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나를 도둑으로 모는 개냐. 도둑이라뇨. 하지만 가난이 죄는 아니어도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 번쩍이는 물건을 보면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이해해요. 지영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순자의 가장 아픈 곳, 평생을 지켜온 가난한 자의 자존심을 칼로 저미고 있었다. 순간 순자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중앙에 놓여있던 잘 익은 포기김치 접시를 집어들었다. 성호가 아주머니 하고 외치며 그녀를 말릴 틈도 없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김치 포기가 오지영의 하얗고 고상한 얼굴에 정확히 명중했다. 시뻘건 김칫 국물이 그녀의 명품 실크 블라우스를 타고 흘러내렸고 잘 익은 배추잎이 그녀의 얼굴에 굴욕적으로 달라붙었다. 꺄! 지영의 날카로운 비명이 펜트하우스를 찢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지영이 악을 쓰며 김치를 떼어내려는 순간 순자는 남은 김치 국물 한 방울까지 그녀의 얼굴에 쏟아붓듯 접시를 던져버렸다. 쨍그랑 접시 깨지는 소리와 함께 순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터져 나왔다. 그래, 천하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 무식하고 천하다 하지만 내년처럼 사람 마음 짓밟고 없는 죄 뒤집어 씌우고 뱃속까지 썩어 문드러진 것보단 100배 1000배는 더 깨끗해. 그때까지 모든 상황을 굳은 얼굴로 지켜보던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작은 어깨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를 모욕한 지영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한 성호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식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을 만큼 또렷하게 외쳤다. 됐어요, 할머니. 소녀는 성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12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본 자의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원래 저런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사람 목숨도 사고 진실도 덮어버리는 사람들.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그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날 밤 서울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비가 쏟아졌다. 번개가 어두운 도시를 하얗게 그었다가 삼켰고 천둥은 거대한 맹수처럼 울부짖으며 펜트하우스의 방음 유리창을 뒤흔들었다. 바깥 세상의 혼돈은 그대로 집안의 폭풍이 되었다. 김치 따기와 저주 같은 폭언이 오간 식탁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오지영은 억울함에 몸을 떨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하윤은 충격에 휩싸여 굳게 입을 닫았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방으로 돌아갔다.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세 개의 섬처럼 서로를 향한 불신과 상처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민성호는 자신의 서재에 홀로 갇혔다. 그는 육중한 원목 책상에 앉아 값비싼 크리스털 잔에 담긴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태우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을 헤집는 소년의 목소리는 잠재울 수 없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칼날이었다. 성호는 자신을 향해 날아온 그 칼을 피하지 못하고 심장에 그대로 맞았다. 화르릉 창밖에서 터진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그의 기억은 2년 전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상하이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 있었다. 수천억짜리 계약을 막 성사시킨 후였다. 축배를 들어야 할 밤이었지만 그는 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딸 하윤의 초등학교 마지막 학예회가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딸과의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다. 그는 운전기사 최상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기사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운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산 출장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인데 거의 30시간 넘게 잠을 못 자서 눈이 감깁니다. 성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짜증이 치밀었다. 최 기사, 운전기사의 일이 뭔지 몰라 운전하는 거야. 피곤한 건 자네 사정이고 내가 지금 자네 사정 봐줄 시간 없어. 새벽 비행기로 도착하면 바로 공항으로 와.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지만 회장님 빗길이라 위험하고 정말입니다. 이러다 사고라도. 변명 듣자고 전화한 거 아니야. 이건 명령이야. 제 시간에 안 나타나면 자네가 이 회사에서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는 스스로 잘 알겠지. 쾅.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비서로부터 빗길 교통사고 소식을 보고받았다. 최 기사가 먼 덤프트럭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는 보고였다. 그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회사의 이미지였다. 기억의 파편이 현재로 돌아왔다. 성우는 비워버린 위스키 잔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그 사고의 진짜 원인은 최 기사의 졸음운전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이기심과 오만함이었다. 같은 시각 순자는 잠 못 이루는 손주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도윤은 그날의 충격으로 열이 오르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좋은 대추와 생강을 찾아 찬장을 뒤졌다. 하지만 최고급 수입 식재료만 가득한 찬장에는 그런 것이 있을 리 없었다. 혹시 서재에 약초 관련 서적이라도 있으려나? 그녀는 까치발을 하고 서재로 향했다.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책장에는 고소들이 빼곡했다. 그녀가 책을 찾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책상 위 가족사진 옆에 놓인 다른 사진 한 장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MH건설 창립기념일 단체 사진이었다. 수많은 직원들의 얼굴 속에서 순자의 눈은 한 남자에게 못 박혔다.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남자. 2년 전 사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그 남자.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있던 MH건설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있던 그 운전기사였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이 집의 주인 민성호, 이 동네를 밀어버리려는 MH건설의 회장, 그리고 2년 전 자신의 아들 내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트럭 회사의 주인이자 그 운전기사의 상사. 우연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악연의 사슬로 얽혀 있었다. 순자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마침 위스키를 더 따르려던 성호가 고개를 들었다. 서재 입구에 유령처럼 서 있는 순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 액자를 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주머니. 순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여인의 모든 분노와 한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성호의 책상 앞에 멈춰서서 사진 액자를 그의 코앞에 내밀었다. 이 사람 참 충직한 직원이었나 보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게 왜? 라는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의 굳어진 얼굴이 모든 것을 시인하고 있었다. 순자는 사진을 내려놓고 성우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그 눈빛은 사형 집행인의 칼날보다도 더 날카로웠다. 2년 전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봤어. 넋이 나간 채 경찰 조사를 받던 이 남자를. 그리고 그 남자가 입고 있던 옷에 박힌 회사 로고도 똑똑히 봤지.
화르르릉, 쾅. 바로 그때 창문이 깨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터졌다. 번갯빛이 성호의 창백한 얼굴을 잠시 비췄다. 순자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악마를 심문하듯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 내 아들놈 죽음과 무슨 상관이라도 있는 개냐? 민성호의 서재 안시간은 얼어붙었다. 박순자의 마지막 질문은 사형 선고처럼 공기 중에 매달려 있었다. 성호는 필사적으로 무너지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 애썼다. 아주머니, 지금 무슨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건 그저 불행한 사고였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위선적이었다. 순자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몸은 늙고 왜소했지만 자식을 잃은 어미의 한이 서린 기세는 거대한 산처럼 성호를 압도했다. 오해. 그럼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건 뭔데? 내 아들놈 관 옆에서 넉나간 얼굴로 서 있던 저 얼굴. 저 얼굴이 입고 있던 MH건설 유니폼은 뭔데?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이 뚝 터진 강물처럼 쏟아졌다. 당신이었어. 내 아들, 며느리 잡아먹은 악귀가 바로 당신이었어. 성호는 뒷걸음질 쳤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성벽이 한 노파의 절규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독한 긴장감이 흐르던 서재 밖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빠. 가늘고 떨렸지만 분명한 하윤의 목소리였다. 성호와 순자의 시선이 동시에 복도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기적을. 하윤의 방문 틈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소녀가 자신의 두 발로 위태롭게 벽을 짚고 서 있었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고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녀는 분명 서 있었다. 그 옆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한 얼굴의 도윤이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소녀의 팔을 붙들고 있었다. 도윤은 할머니와 성호의 대화를 듣고 직감했다.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증명해야만 했다. 하윤아. 성호는 모든 것을 잊었다. 죄책감, 순자의 분노, 폭풍우 치는 밤. 그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 딸에게 달려갔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눈높이에서 딸을 마주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네가 일어섰어, 내 딸이. 그는 감격에 겨워 하윤을 부축했다. 하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울먹였다. 기쁨과 감격이 폭풍우 같던 펜트하우스를 감싸는 찰나였다. 하지만 그 기적의 한가운데 박순자는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지독한 슬픔과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의 딸이 자신의 손주가 가진 치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 잔인한 희극을. 그녀는 천천히 기쁨에 겨워 서로를 부둥켜안은 부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날카롭게 그들의 행복을 갈라놓았다. 도윤아. 순자의 부름에 탈진한 도윤이 겨우 고개를 들었다. 내 손주야, 똑똑히 보거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칭찬이 아니었다. 저주에 가까웠다. 그녀는 가늘고 주름진 손가락으로 민성호를 정확히 가리켰다. 마치 죄인의 심장에 낙인을 찍듯이 네가 살려낸 저 아이의 아비가 바로 내 부모를 죽인 원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하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할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다. 아빠, 이 할머니가 무슨 말을... 성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니야, 그게 아니 라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가장 끔찍한 시인이었다. 순자는 도윤을 향해 잔인한 진실을 쏟아냈다. 이 남자의 회사, 이 남자의 욕심, 이 남자가 자기 직원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무리하게 운전시킨 탓에
내 아비 어미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단 말이다. 그 순간 도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소년의 눈에 초점이 사라졌다. 귓가에서 윙 하는 이명이 들렸다. 잊고 있던 2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찢어진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굉음 비명소리 찌그러진 차체 틈으로 보이던 엄마의 피 묻은 손, 그리고 MH건설 로고가 박힌 거대한 트럭.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성호를 보았다. 자신에게 희망을 주었던 얼굴, 자신을 믿어주었던 어른, 그 얼굴 위로 부모님의 피를 묻힌 악마의 얼굴이 겹쳐졌다. 소년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를 지탱하던 마지막 힘이 사라졌다. 하윤의 팔을 붙들고 있던 그의 손이 힘없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소년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그의 작은 몸이 그대로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쿵, 도윤아, 오빠, 순자의 절규와 하윤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기적적으로 일어섰던 하윤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 역시 주저앉고 말았다. 번쩍이는 펜트하우스의 심장부에서 산산조각 난 기적의 파편 위로 진짜 폭풍이 마침내 터져버렸다. 다음날 아침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먹구름이 거친 서울 하늘은 잔인할 정도로 파랗고 청명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 안은 밤새 몰아친 태풍의 잔해로 가득했다. 깨진 것은 없었지만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났다. 박순자는 밤새 뜬 눈으로 기절한 손주의 곁을 지켰다. 도윤은 의식을 찾았지만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 아이의 맑았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혼돈으로 탁하게 흐려져 있었다. 순자는 손주의 이마를 쓸어주며 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어린 것에게 너무도 잔인한 진실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순자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이 집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얼마 되지 않는 짐을 묵묵히 챙기기 시작했다. 이곳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원수의 소굴이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하윤이었다. 그녀는 휠체어 대신 밤새 곁을 지킨 가정부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가누고 있었다. 소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가지 마세요. 하윤이 애원하듯 말했다. 그녀는 아직도 어젯밤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아버지가 원수라는 끔찍한 진실과 자신을 걷게 해준 오빠가 떠나려 한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오빠한테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우리 아빠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순자는 하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옷가지를 마저 챙기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극존칭. 그 말 속에는 이제 너와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서늘한 성읍기가 담겨 있었다. 원수의 딸에게 동냥받을 만큼 내 인생이 비참하지는 않소. 그리고 순자는 고개를 돌려 침대에 누워있는 도윤을 보았다. 내 손주는 더 이상 당신들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야. 순자는 가방을 챙겨 들고 도윤에게 다가갔다. 일어나거라, 도윤아. 우리 집으로 가자. 도윤은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하윤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떠나려는 그들의 앞을 힘겹게 막아섰다. 부축하던 가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떨리는 두 다리로 버티며 도윤의 팔을 잡았다. 오빠 가지 마. 오빠 없으면 나는 다시는 걸을 수 없을지도 몰라. 제발. 소녀의 애원은 처절했다. 하지만 도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하윤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소녀는 자신의 팔을 잡은 하윤의 손을 벌레를 떼어내듯 차갑게 아무런 감정 없이 뿌리쳤다. 하윤의 몸이 휘청거렸다. 바로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민성호가 달려와 딸의 몸을 부축했다. 순자와 도윤은 그를 유령처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부축한 채 자신의 죄가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형 집행실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다. 으악! 하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고요해진 펜트하우스 거실. 오지영은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장군처럼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진 조카와 형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꼴 좋네요.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들을 들여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요. 그녀는 성호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형부도 참, 이게 다 뭐예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이제 어쩔 거예요. 저것들이 나가서 언론에라도 떠들면 회사 주가는 반토막 날 텐데. 또 돈으로 입 막아야죠 뭐. 이번엔 얼마면 되려나. 그 순간이었다. 성호의 눈빛이 변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공허한 눈빛이 맹수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짝! 거실 전체를 울리는 날카로운 파열음. 성호의 손바닥이 지영의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한 번도 여자에게 손을 대본 적 없던 그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져 버렸다. 지영은 충격에 넘어져 버렸다. 그녀는 부어오르는 뺨을 감싸 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호를 올려다보았다. 형부, 지금 나 쳤어요. 성호는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낮고 차가웠다. 닥쳐. 그리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뭐라고요? 내 귀에 내 더러운 목소리가 한 번만 더 들리면 그땐 뺨으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내 짐 챙겨서 지금 당장 꺼져. 성호는 경비실에 인터폰을 걸었다. 보안팀 올려보내. 오지영 씨 짐 싸서 나가는 것 좀 도와드리라고. 지영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악을 썼지만 곧이어 올라온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질질 끌려 나가야 했다. 모든 것이 떠났다. 희망도 가족도 심지어 자신을 위하는 척하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민성호는 광활한 펜트하우스 거실 한가운데 텅 빈 왕좌에 버려진 폭군처럼 홀로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오직 딸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자신의 죄가 남긴 거대한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그는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였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지만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하였다. 한 달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곳은 여전히 죄책감과 상실감이라는 잿빛 먼지가 내려앉은 폐허와 같았다. 민성호는 회사를 나가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술을 마셨다. 한때 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건설 제국의 왕은 이제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무기력한 죄수일 뿐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재개발 프로젝트 서류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그에게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준 땅. 하지만 이제 그 지도를 볼 때마다 그는 허름한 녹색 철문 앞에서 무릎을 꿇던 자신의 모습과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쏘아보던 박순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라던 도윤의 절규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반면 하윤의 시간은 아주 더디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슬픔은 소녀를 주저앉혔지만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도윤이 남기고 간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몸과 다시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거. 듣지 않으면 영원히 말할 수도 없어요. 하윤은 매일 아침 아무도 없는 치료 공간으로 향했다. 그녀는 도윤이 가르쳐준 대로 약초물에 발을 담그고 따뜻한 조약돌을 발등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자신의 몸에게 말을 걸었다. 일어나 제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 번만 힘을 내줘. 뇌체 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도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하는 속죄의 의식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평행봉을 잡고 힘겹게 세워있던 그녀의 오른발이 아주 미세하게 그녀의 의지대로 앞으로 한 뼘 나아갔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소녀의 얼굴 위로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혼자서 내디딘 첫걸음이었다. 그날 오후 하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평생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만 탔던 소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용돈으로 버스카드를 찍었다. 낯선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고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실은 채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산동네로 향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휠체어도 없이 한 손으로 낡은 난간을 붙잡고 절뚝이며 올라가는 것은 고행과도 같았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도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마침내 녹슨 녹색 철문 앞에 섰을 때 소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똑, 똑. 문이 열리고 박순자가 나왔다. 그녀는 하윤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겨울강처럼 차가웠다. 여긴 못하러 왔냐? 오빠, 도윤 오빠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서 뭘 어쩌게. 내 아비 대신 용서라도 빌려왔어. 다 필요 없다. 돌아가. 순자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차갑게 닫히려는 문을 붙잡았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다. 우리 아빠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 사과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오빠 얼굴만 한번 보고 싶어서요. 오빠가 괜찮은지 너무 보고 싶어서. 하윤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는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었다. 오직 한 친구를 잃은 소녀의 순수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 안에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도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순자는 주저앉아 우는 하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음 같던 눈빛이 아주 희미하게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성호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딸의 방을 보며 하윤이 혼자 그 험한 산동네까지 찾아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의 죄를 연약한 딸이 대신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숨어있을 수만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에 한면 헤드라인이 MH건설의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MH건설 민성호 회장 영도지구 재개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개발안인 상생으로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500억 규모 공익재단 설립. 민성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초췌하지만 단호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저는 MH건설의 영도지구 재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 및 백지화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수조 원의 이익이 걸린 프로젝트였다. 지난 시간 저는 개발과 이익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분들의 삶과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 렌즈 너머의 누군가를 향해 말하듯 조용히 말을 이었다. 또한 제 개인 자산 500억 원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이름은 2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강인수 이혜진 부부의 이름을 따인의 희망 재단기라 명명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세상에 공개하고 그 어떤 비난과 손가락질도 감수하겠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속죄 선언이었다. 민성호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세무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다 이미지 세탁을 위한 쇼다 심지어 건강 이상설까지. 하지만 그 어떤 가십도 산동네의 낡은 녹색 철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침묵의 폭풍보다 더 거세지는 못했다. 박순자는 달아빠진 신문지로 탁자를 닦으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민성호의 기자회견 소리를 들었다. 이내 희망재단.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바로 그 원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는 심정은 참담했다. 그녀는 그 이름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했다.
돈으로 죄를 씻으려는 부자들의 역겨운 위선이라고 치부했다. 도윤 역시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소년의 마음은 여전히 지옥이었다. 하윤이 다녀간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분노 외에 또 다른 감정이 싹텄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던 소녀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라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빠와 엄마의 얼굴이 더욱 선명해져 소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산동네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성호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그는 평범한 회색 면바지에 낡은 남색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손목에는 수억 원짜리 시계 대신 시간의 흐름만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제국의 왕이 아니었다. 그저 죄를 지고 심판을 기다리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녹색 철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대신 조용히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마치 성자 앞의 순례자처럼 그는 문이 열릴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침내 해가 저물어갈 무렵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박순자였다. 그녀는 성호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싸늘한 눈으로 쏘아볼 뿐이었다. 성호는 천천히 하지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그깟 말 한마디로 뭘 어쩌겠다는 개냐. 내 놈이 내뱉는 숨결마저 역겹다. 성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2년 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법무팀을 시켜 숨겼던 원본 보고서 운전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던 녹취록 그리고 사고의 진짜 원인이 제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순자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것으로 저를 고소하십시오. 경찰에 넘기셔도 좋고 언론에 터뜨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어떤 처벌이든 닭에 받겠습니다. 재단 설립이나 기부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죗값입니다. 순간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돈이 아니었다. 변명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심판대 위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 경멸해왔던 부자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의미의 참회였다. 그때 집 안에서 도윤이 걸어 나왔다. 소녀는 한 달 전보다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혼돈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성호를 지나쳐 바닥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다시 성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필요 없어요.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감옥에 가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든 우리 엄마 아빠는 돌아오지 않아요. 소년의 목소리는 어른처럼 담담해서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평생 단 한순간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은 성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당신도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요. 죽는 날까지 매일 밤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감옥보다 더 끔찍한 벌을 스스로에게 내리면서 당신이 한 짓을 평생 기억하고 사세요. 그 말을 끝으로 도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성호는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쥔 채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 그것은 그 어떤 법의 심판보다도 더 무겁고 아픈 형벌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적어도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죄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순자는 말없이 성호를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 손주가 너보다 더 어른이구나. 그녀는 고개를 돌려 허물어져가는 동네를 둘러보았다. 재단이든 뭐든 내 놈 마음대로 해. 다만 한 가지는 약속해라. 그녀의 시선이 다시 성호에게 향했다.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함부로 짓밟고 무시하지 마라. 그 사람들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게 바로 너 같은 놈들이니까. 순자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쾅 닫지 않았다. 그녀는 성우가 무너진 어깨로 돌아가는 모습을 문틈으로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성우는 딸 하윤을 찾아갔다. 그는 딸의 침대맡에 앉아 처음으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의 잘못 이기심 그리고 비겁함까지. 하윤은 아버지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소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맑은 눈으로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산동네의 가파른 언덕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불도저의 굉음 대신 사람들의 온기 있는 웃음소리가 채워졌다. 민성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대신 동네의 낡은 집들을 허물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 안전하고 깨끗하게 개조했다. 골목길은 다시 포장되었고 위태롭던 축대는 튼튼하게 보강되었다. 동네 중앙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번듯한 2층짜리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 인해 한의원, 그의 속죄와 참회의 상징이었다. 이곳은 더 이상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동네 사랑방이 되었다. 박순자는 이곳의 주인이자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오로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거친 말투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이 담겨 있음을 이제 모두가 알았다. 민성호는 MH건설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자신은 인해희망재단의 이사장으로만 활동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버는 일에 흥미가 없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인해 한의원으로 출근했다. 그의 일은 한의원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었다. 약재 창고를 정리하고 탕비실을 청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어색해하고 경계했지만 진심은 결국 통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땀 흘리는 민 이사장님일 뿐이었다. 하윤과 도윤은 16 동갑내기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들은 같은 학교에 다녔다. 하윤은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2다리로 건강하게 걸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인 소녀로 성장했다. 도윤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늘졌던 얼굴에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의 뒤를 이어 주말마다 한의원에서 약초를 다듬고 침수를 배우며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2 아이는 예전처럼 둘도 없는 친구였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친구 이상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함께 가장 끔찍한 비극을 겪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성장한 영혼의 동반자였다. 그해 가을 인해 한의원의 작은 마당에서 조촐한 잔치가 열렸다. 순자가 직접 담근 약주와 소박한 음식들이 전부였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성우는 마당 한편에서 서툰 솜씨로 고기를 굽고 있었다. 하윤이 웃으며 다가와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아빠 이제 제법 잘하시네요. 처음엔 다 태우시더니. 내 덕분이다. 우리 딸한테 맛있는 거 해주려고 연습 좀 했지. 성우는 딸을 보며 진심으로 웃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죄책감의 그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잊지 않았다. 평생 짊어지고 갈 십자가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웠다. 도윤이 약초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순자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이거 오늘 들어온 당귀예요. 아주 좋네요. 오냐 잘했다. 저기 민 이사장 고기 다 태워 먹지 말고 이거나 좀 날라라. 순자의 호통에
성호가 허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도윤은 더 이상 그를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용서의 눈빛도 아니었다. 그저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성호는 충분히 감사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성호는 잠시 자리를 비워 한의원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심겨 있고 그 아래에 소박한 돌멩이 비석이 놓여 있었다. 강인수, 이혜진. 두 분의 따뜻한 사랑이 이곳에 남아 영원히 빛나기를. 그는 비석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고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어느새 하윤과 도윤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하윤은 자연스럽게 성호의 팔짱을 꼈다. 도윤은 말없이 아빠와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바라보았다. 두 분이 보고 계실까? 성호가 나지막이 물었다. 도윤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아마도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것은 용서의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호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만 아파해도 좋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성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서울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던 공허한 풍경이 아니었다. 사람 사는 남의 흙냄새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섞인 진짜 세상의 풍경이었다. 비극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처는 여전히 희미한 흉터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가장 깊고 아픈 상처 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네 사람은 이제 상처라는 이름의 뿌리로 연결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특별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노을빛 아래 그들